예, 예. 예, 반갑습니다. 저도, 예, 교정입니다. 네.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의 권영우라고 합니다. 주제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에너지 취약층의 전기에너지 사용량 분석이고요. 일단은 네, 목차는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서론에서 이제 이런 연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선행 연구 검토 그리고 연구의 범위 방법 분석 결과 그리고 결론과 시사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의 배경입니다. 이제 에너지 부문에서의 좀 국제적 가치가 보편적 에너지 사용과 자원의 지속 가능성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한국도 의무 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기후 변화 대응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30년까지 이제 저희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좀 취약계층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가장 큰 것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좀 다양한 형태의 대안이 존재하는 지출 항목과는 달리 에너지 지출의 경우에는 좀 다른 대안의 선택이 어렵고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에너지 부담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 지출 조사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1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에서는 이제 주거 광열비 비중이 21%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에너지 취약층의 경우 기후의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에 따라 적절한 에너지 사용량의 조정이 어려우며 이제 에너지 사용량을 결정하는 요인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건축물 단위 에너지 사용량을 사용해서 시군구 단위의 좀 거시적인 연구보다 실효성이 높은 건축물 단위 에너지 사용량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적정 에너지 사용량을 향후에 도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에너지 취약층과 다른 집단 간의 좀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각 집단이 가진 에너지 사용량 패턴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취약층의 정의는 좀 소득을 기반으로 측정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좀 실제로 소득 데이터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기 좀 어려워서 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의 대체 변수로 공시지가를 사용해서 공시지가와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이제 평균 공시지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균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는 계층을 에너지 취약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선행 연구 검토입니다. 에너지 사용량과 소득과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에너지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의 소득이 거의 유일하다는 연구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그러한 이유는 이제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의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반대로 좀 저소득 가구에서는 그런 선택권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작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의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게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건축물의 크기가 클수록 좀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공동주택은 다른 주택 유형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작다. 그리고 이제 좀 단독주택에 가까운 건물일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물리적 구조에 대해서도 이런 강구조나 알루미늄 건물 구조보다 구조는 콘크리트 구조보다 에너지 소비에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에너지 취약층이라는 분류에 대한 연구를 찾아봤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에너지 취약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소득 하위 30% 가구의 연료비 비중이 10% 정도였던 것에 착안해서 이런 지표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취약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제 가계 동향 자료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좀 연료비, 소득 대비 이런 에너지 지출 비중이 에너지 취약층에서 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고요. 그런 저소득 가구에서 최근 이제 3년 사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그런 느끼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범위는 부산광역시의 주거상업 건축물의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에너지원이 전력과 도시가스고 그 비중은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은 토지 대장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가장 최근 자료 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가스 에너지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좀 누락되거나 좀 결측치가 많은 그런 자료라서 일단 전기 에너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각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제 분석 모형은 이제 다중회귀 분석과 같은 다중회귀 분석은 회귀 계수를 이제 추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형을 가정하기 때문에 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선형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 좀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할 수 없던 한계점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세미로그 모델을 사용해서 모형의 설명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분석 모형 중에서 이제 의사결정 모형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 XGBoost 모델을 활용해서 에너지 사용의 결정량을 파악하고 이제 향후 이런 회귀 모형과의 이제 비교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XGBoos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 모델 그 의사결정 모델들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오차를 좀 줄이는 방식의 이런 구조의 모델입니다. 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세미로그 모델을 활용한 부산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제 주택 가격 그리고 이제 층수, 건축 연한 이런 그리고 토지 피복 그리고 주거 그리고 건물 밀집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에 좀 양의 영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거주 유형, 이제 지붕 형태, 벽면 형태 이러한 부분들이 에너지 사용량에 좀 부의 영향을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서 에너지 취약층에 대해서 이제 따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에너지 취약층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부산시 전체와 비교했을 때 이제 주택 가격이나 이제 주택 가격 외부 온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에너지 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동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건 XGBoost 모델에서 이제 설명 결과인데요. 이제 위에 있는 그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그 분석의 반복 획수에 따라서 이제 R스퀘어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건물의 층수 그리고 면적 그리고 주택 가격 이제 건축물의 밀집도, 건축 연한 이러한 변수들이 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또 이제 에너지 취약층을 따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에너지 취약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의 면적이나 밀집도, 그리고 주택 가격, 층수 이런 부분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전기에너지 사용량에 좀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이제 최고 층수, 주택 가격, 건축물 밀집도, 연한, 토지 피복 이런 변수들이 있었고요. 전기에너지 사용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연면적, 지표면 온도, 벽면 구조, 용도 지역, 이제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 에너지 사용에 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최고 층수의 경우에는 이제 저층, 중층, 고층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 변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낮은 가격의 주택에서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취약층 에너지 사용량을 살펴보면 이제 건축물 밀집도와 지표면 온도, 세대수의 가중치가 전체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이제 건축 연한과 평면 구조, 지붕 구조의 변수는 가중치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건축 연한이 오래된 건축물에 상대적으로 이제 에너지 취약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이런 낮은 에너지 효율성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실제 사용량보다 또 에너지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좀 취약계층의 에너지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노후 건축물의 구조 개선 같은 정책보다는 이제 공공주택 공급이나 연계한 공동주택 집합 건축물의 공급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구남 대학원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도시건축연구실 석사과정 재학 중인 정구남입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축소도시 대응으로서 철거 전략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는 서론, 호이어스베르다시의 개요, 도시축소 전략, 철거 전략에 대한 특징 및 성과, 마지막으로 결론과 시사점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목적입니다. 국내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 감소와 도시공간이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2017년 국내 총인구 및 인구 성장률을 보면 2028년 인구의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며 전국의 읍면동 단위에서 빈집 비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축소도시의 발생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축소도시의 발생 원인은 도시 쇠퇴의 원인과 비슷하지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물리적 스톱, 즉 유휴공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구 사회학적 원인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도시 쇠퇴의 원인들과 유휴공간과 같은 공간적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였을 때 축소도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축소도시 문제, 즉 도시 축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도시재생 특별법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인구, 산업, 건축물 쇠퇴에 대한 지표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선정되고 공간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없어 축소도시 현상에 대한 실질적 대응 방안이 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발표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서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후 수립된 도시군 기본 계획을 보면은 도시가 성장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현재 축소해 가는 도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축소도시에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축소도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축소도시에 대한 문제는 공간적 측면의 문제까지 복합화된 문제로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연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축소도시 지역에 대한 유형화, 도출 및 특성 분석, 국내 축소도시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실질적 축소 대응 방법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바탕으로 축소도시 사례로 독일 호이어스베르다시의 도시 축소 전략을 고찰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축소도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철거라는 전략으로 대응한 독일 호이어스베르다시의 사례를 고찰하여 도시 축소 전략의 특징과 성과에 주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호이어스베르다시의 개요입니다. 호이어스베르다시는 첫 번째 사진에서 표시된 작센주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버라우지츠 지역의 최대 도시입니다. 도시 내부의 계략적인 구조는 가운데 지나가는 블랙 엘스터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고 서쪽에는 알슈타트 구도시, 동쪽에는 뉴이스타트 신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도시에는 인구 4,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의 공업화 정책으로 발달한 도시이며 하지만 통일 이후 도시 기반 산업의 쇠퇴와 함께 쇠퇴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호이어스베르다시의 도시 축소 전략의 대상이 되는 신도시를 도식화한 이미지입니다. 신도시는 1955년 공업화 정책으로 노동자가 급증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1957년부터 플래튼바우라는 조립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어반센터 지구를 포함한 제1지구부터 제10지구까지 10지구가 건설되었습니다. 각 지구는 개발 시기에 따라 1에서 4, 5에서 7, 그리고 8에서 9, 10지구로 구분되며 지구의 조립주택들은 통일 이후 주정부 소유의 주택공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아래 표는 2005년 기준
지구별 인구 및 호수에 대한 내용과 주택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호이어스베르다시의 축소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동독의 공업화 정책으로 1955년 이후 계속되는 인구 증가로 도시가 발전했지만 통일 이후 10년간 매년 195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00년 이후 감소세는 줄었지만 매년 1050명의 인구가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공실률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인구 감소와 동시에 신도시 부분의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해 지역 내 공실이 증가하여 축소시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축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호이어스베르다시의 축소 전략은 통일 이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작은 1999년 시에서 발표된 도시 디자인 컨셉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축소 도시 문제를 인식하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건물을 1900호 정도 철거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2002년 동독 재개발 프로그램 스타튼바우 오스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통합적 도시 개발 개념이라고 하는 인색 2003 및 2008을 수립하고 동독 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도시 축소 전략의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인색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도시 계획에 대한 독일의 비법정 계획으로 인색을 수립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이 되면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호이어스베르다의 축소 전략은 도시 디자인 컨셉 스타튼바우 오스트 프로그램에 의한 인색 2003, 2008를 바탕으로 도시 축소 도시에 대한 축소 전략으로 과잉 공급된 주택에 대한 철거라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철거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그 전략은 크게 거시적 전략과 미시적 전략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거시적 전략은 동독 재개발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호이어스베르다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 유지, 2025년의 빈집 비율을 10% 이하로 억제, 어반센터 지구의 환경 개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도시 주택 타입의 변화를 목적으로 동독 재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동독 재개발 프로그램에서 도시 공간 규모를 철거를 통해서 축소시키는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면서 도시의 중심부로 수렴하도록 주변부로부터 철거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철거 후 새로운 개발은 금지되고 장소의 수요에 따라 녹지, 숲 혹은 공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수립된 인색에서는 신도시는 많은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문제가 있다고 명시하여서 신도시의 건물을 철거하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철거의 유무는 지구별 지표에 따라서 비교적 안정 그리고 불안정으로 평가되고 철거 지구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그 결과 5에서 7, 8에서 9, 어반센터 지구가 불안정 판단을 받았지만 실제 철거 지구로 선정된 것은 5에서 7, 8에서 9, 10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10지구의 경우 평균 연령이 낮아서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기대돼서 비교적 안정으로 평가받았지만 도시 규모를 축소한다는 목표와 함께 도시 주변부를 철거하는 방향으로 2천여 명의 주민이 이주되고 철거 지구로 선정되어 어반센터 지구 선정되며 어반센터 지구의 경우 장래평가에서 불안정 평가로 받았지만 도시 중심으로 수렴한다는 지침에 따라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동독 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철거 사업으로 도시를 줄여나갈 것을 제시했고 도시의 중심부로 수렴하도록 도시 주변부를 철거하는 것을 인색에서 제안했습니다. 해서 신도시 지역을 철거하게 되며 각 지구는 지표에 따른 장래평가로 철거 지구가 선정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색에서 다음과 같이 철거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남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철거 지구 선정된 철거 지구이고요. 앞서 말한 지침처럼 주변부를 철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색에서 추가적으로 언급된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이 선정된 이유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각 지구의 인구 밀도, 어반센터와의 접근성, 그리고 각 지구의 경관 디자인의 품질 또한 선정 시 고려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축소 전략의 미시적 전략은 1999년 발표된 도시 디자인 컨셉과 두 번의 인색에서 말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조립식 주택의 소유자인 주택회사의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시 디자인 컨셉에서 철거 가능 혹은 불가한 건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또 보존해야 될 건물을 제시했습니다. 철거 가능한 건물의 기준으로 철거 이후 공터가 도시 축소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지, 철거 이후 공터가 단독주택 혹은 용도 복합의 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공터를 저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철거가 가능해집니다. 철거가 불가한 경우에는 철거로 인해 도시 구조에 의미 없는 빈 공간을 만들 경우,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주변 환경 개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철거에 드는 비용이 고액인 경우입니다. 철거 가불의 여부를 떠나서 보존해야 할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데 호이어스베르다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나 도시의 방향성 혹은 지향하는 바에 있어 중요한 건물, 역사적 건물은 보존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1999년 당시 호이어스베르다는 공실수가 3,000호였지만 5,000호 정도의 철거 호수를 제한했습니다. 두 차례의 인색에서는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건물의 철거를 집중하고 경관 확보를 위한 대로변 건물, 고층 빌딩이나 5에서 6층 장방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철거를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회사에서는 주택의 현대화 상황, 리노베이션 상황, 그리고 주택에 있는 융자, 비세 유무에 따라서 건물 철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3장에서 말한 도시축소 전략에 따른 철거 전략의 특징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특징은 철거 지구 및 건물 선정에 대한 프로세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철거 지구를 선택하기 위해 인구 밀도, 접근성, 경관 품질 등과 같은 지표를 통해서 철거 지역 및 보존 지역으로 구분하게 되고, 철거 지역은 전체 철거를 지행하고 보존 지역은 부분 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부분 철거 대상이 되는 부분에서 철거 가능 평가를 바탕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철거 건물을 선정하게 됩니다. 철거되는 건물의 특징으로는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과 장방향의 공동주택이 철거 대상이 되는데, 건물의 부분만 철거하거나 건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 그리고 장방향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을 분절하여 하는 방안 등이 선택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주택회사는 주택의 상태나 부채 유무를 통해 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시적 전략과 미시적 전략으로 도시 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철거 계획이 실현되었고, 이는 행정 중심의 탑다운 계획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도로의 인접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경관 조망을 확보하고 철거를 통해 주거 밀도의 감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시 중심지의 환경 개선, 그리고 철거 이후의 녹지, 공원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거 전략의 성과로 각 지역은 전략에 따른 지역별 철거를 진행했고, 철거 지구로 선정된 지구에서 많은 부분 철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8구 지구, 10지구는 절반 이상 가량, 그리고 10지구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이 적극적인 철거가 이루어졌고요. 또한 호이어스베르다시의 연도별 공실률 현황 그래프를 보면은 2002년 18% 정도에 가까운 공실률을 기록했지만 철거 사업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2010년 이후부터는 이제 5% 전후로 안정된 공실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2014년 기준으로 호이어스베르다시의 신도시 철거 건물과 남은 건물을 나타낸 모식도입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건물이 철거된 건물이고요. 모식도 위쪽으로 보시면 제가 표시하는 부분이 이제 10지구가 위치하는데, 많은 부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철거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위성 사진은 2008년과 2016년도의 비교 사진입니다. 이제 제9지구의 철거 전후 비교 사진인데요.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이전에 있던 자리가 없어지면서 이제 녹지로 전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 부분은 철거 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반센터 지구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이제 건물이 철거되고 이제 공터로 있었지만은 이후 정비돼서 공원으로 사용된 모습을 확인해서 도심부의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철거 전략에 대한 특징과 성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별 장래성 평가에 따라서 각 지구별 철거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적으로 공실률을 안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이용은 주로 숲,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차장이나 경작지로 활용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철거 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토지 이용의 변경으로 이후 토지 이용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특징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호이어스베르다시의 사례로 수도시에 대한 전략으로 철거 전략의 특징과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철거 전략으로 도시 주변부터 철거하는 도시 중심 지향적 전략, 그리고 장래 지표 평가를 통한 철거 지구의 선정, 철거 이후 녹지 및 공원으로의 용도 변화와 같은 거시적 전략, 그리고 철거 건물의 철거 가능 여부의 기준 제시, 대로변의 건물, 장방형 건물에 대한 철거 제한, 주택회사 측의 철거 기준과 같은 미시적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전략을 통해 공실률 감소 및 안정화, 주거 밀도의 저감,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의 확보, 토지 이용 변화 등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도시 축소 전략으로 해서 철거 전략의 한계로는 철거지 이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회사에 있어서 시에서 수립한 인색과 같은 계획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행정 중심의 탑다운 계획으로 시민 참여가 부재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부에서 도심지로 인구 이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수도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철거라는 전략으로 하나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연방정부의 지원 및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고요. 도시를 수도시키는 데 있어 다양한 지표를 거시적, 미시적 스케일로 구분하여 건물의 철거 프로세스를 통해 철거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국내 지방 중소도시에 있어 수도시 대응 방법으로서 향후 주목해
하여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송가영, 안용진, 김지엽 대학원생의 그 이중 차이 분석을 활용한 경전철 개통 전후 단기 자본화 효과 실증 연구 발표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소리가 잘 들립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중차이 분석을 활용한 경전철 개통 전후 단기 자본화 효과 실증 연구에 대해 말씀드릴 서울과기대 건축학 전공 송가영 학생입니다. 먼저 서론, 그리고 선임 연구 검토, 실증 연구 개요, 분석 결과 및 해석, 그리고 결론과 시사점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대중교통 중심의 토지 개발은 토지 이용하고 그 교통 간의 밀접한 상호 영향 관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개발은 압축형 도시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도시 지역은 높은 교통 수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신설이나 노선 확장에 유리하다는 입지 특성을 가지는데 이를 통해 토지 이용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설명 가능합니다. 반대로 교통이 토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교통시설의 도입을 통해서 역 주변 상가나 아니면 주거시설 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은 교통시설 개발의 계획이나 착공 단계에서부터 시장에 이미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자본화 효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단계에 걸친 자본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외생 변수, 그래서 즉 거시경제 변수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 특성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도시 철도시설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되고 확장되면서 이 자본화 효과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업비가 비교적 높은 지하철의 대안으로 모노레일 형태의 지상철 건설에 따른 자본화 효과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교통시설 개발에 따른 개통 전후 단기 자본화 효과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외생 변수에 대한 통제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에 기반한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경전철 개통이 주변 아파트 매매가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매매가에 미치는 여러 특성 변수, 가령 세대나 단지 아니면 근린 환경 요인들과 단기 자본화 효과 간의 영향 정도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간적 범위를 먼저 지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3호선의 역세권 지역과 비역세권 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모노레일 경전철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범위는 다수의 선임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설정하여서 실증 분석 대상은 경전철 개통 당시 전후에 실매매된 아파트 샘플 948건, 그중에 역세권은 570건, 비역세권은 378건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분석의 시간적 범위로 지정된 2014년부터 16년도는 개통 전후 각각 1년 기간인 총 3개년도입니다. 이 근거는 도시 철도 건설에 따른 자본화 효과가 개통 1년 전에 가장 크다는 실증 분석 결과와 개통 1년 이후까지 자본화 효과가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한다는 서울시 9호선 실증 분석 사례를 종합하여 설정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앞선 연구에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가령 구체적으로 시계열 변화의 고찰이나 접근성, 공간적 범위 차등 또는 교통시설의 유형별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연구와 같이 대구시 철도 3호선을 대상으로 건설 단계별 시계열 변화를 고찰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스터디 기법을 활용하여서 착공 시점이 완료 시점보다 역세권 가격에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상 고가 구조물 형태의 도시 철도로 인한 진동이나 소음 등 외부 효과로 역 반영 거리에 따라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아래의 수도권 경전철 대상 관련 연구에서는 우이 신설선을 대상으로 횡단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승인 단계의 자본화 효과가 가장 크고 이후 공사 진행 단계까지 지속되다가 개통 이후에는 효과가 감소함을 확인하여서 위 사례와는 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을 대상으로 지상고가 구조의 도시철도 접근성이 주택 가격에 미친 비선형적 영향을 규명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 플러스 영향과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구간이 서로 상쇄되는 변곡 지점이 사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여서 경전철 역세권 접근성 변수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철과 비교하였을 때 상이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위 여러 선행 연구 사례들에서는 지하철과 지상철 모두 자본화 효과가 확인되지만 이것에는 모두 사례 지역의 특수성이나 철도 시설의 특성 등이 반영되어 있던 특징을 공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설이나 자료, 분석 방법 등에 기반한 차별화된 연구 설계 적용으로 다양한 실증 근거의 축적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한 타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서 장기간 동안의 시계열 변화와 착공 개통 시점으로 구분된 자본화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결과 도시 철도 개통이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역세권 개념에 따라 제한된 효과를 보여 도시 철도 역세권 개발에 따른 확정적 수익 기대를 지양하고 과도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여파와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에 따른 정책 변화, 그리고 6.19 대책 등 주요 외생 변수에 대한 통제가 반영되지 않았고 비역세권을 단순히 역세권이 아닌 기타 지역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 고려가 좀 미흡한 한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로 층수에 따라 달라지는 아파트 실매매가가 반영되지 않아서 보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개통 시점, 처치 집단, 공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 등의 타 요인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통 전 2014년도부터 개통 후 16년도까지 단기 효과를 규명하여서 보다 입체적인 실증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후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수익자 기반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차별성을 지닙니다. 세 번째로 연구 가설입니다. 연구 가설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정의하였습니다. 시점과 역세권 고배 상호작용하는 주변 아파트 실매매가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일반적인 헤도닉 모형에서 설명하는 세대 단지 근린 환경 등 타 영향 효과와 비교하였을 때 단기 자본화 효과의 상대적인 영향력 차이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 종속 변수는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호선 도시철도 역세권과 비역세권에서 관측된 아파트 제곱미터당 실매매가의 로그 변환된 값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층수에 따른 가격 차이가 최종 매매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층수를 보정한 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는 시간과 역세권 곱의 상호작용함, 그리고 자치구, 그리고 이외에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대와 단지 근린 환경 등 변수를 사용합니다. 특히 자치구 변수는 이 대구시의 30개 역사에 관측되지 않은 입지 특성을 좀 고려하여서 구별값을 다르게 하였고 세대 변수 같은 경우에는 세대 면적이나 현관 구조, 단지 특성 변수는 세대수 규모, 노후, 근린 환경 변수는 도심, 공원, 초등학교까지의 거리를 변환한 값입니다. 다음으로 사용된 정량 분석 기법은 이중차이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 효과가 적용되는 처치 집단과 반대의 통제 집단 모두 사업 적용 전후 성과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한다면 단기 자본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역세권과 비역세권 관측지를 모두 포함하여 개통 전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중차이 모형을 제공한다면 선택 편의를 제거하고 관측되지 않은 요인의 차이는 최소화하여서 사업 전후 시기별 현격한 샘플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횡단면 자료를 취합하고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설정한 회귀분석 모형입니다. 먼저 D는 역세권 여부 변수이며 역세권을 1 그리고 비역세권을 0으로 두었습니다. T는 시점 그리고 시점, 그래서 개통 이전과 이후 차이를 나타냈고요. X는 일반적인 헤드닉 함수에서 제시하는 가격 통제 변수입니다. 특히 베타 DT로 설정된 항은 여기 도시철도 개통이 아파트 실거래가에 미친 단기 효과이며 이 항의 회귀 변수 베타에 따른 검증을 통해서 자분할 효과를 파악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증 분석 결과 및 해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위에 가설과 변수의 설정 그리고 통제에 따른 연구 결과와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선 역세권 샘플과 비역세권 샘플에 대한 매매가 그리고 지역 배분 현황, 접근성 등을 해석하고 비교한 결과인데요. 매매 가격에 대해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는데 역세권은 비역세권보다 비교적 높은 231만 원, 비역세권은 217만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성구, 북구, 중구, 남구, 서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수성구와 북구에서 배분 현황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후도에서는 비역세권 샘플의 경우 평균 19년도인 것에 비해서 역세권 샘플은 17년도로 역세권 지역의 신축 단지 현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린환경 변수 중 공원이나 초등학교 시설 접근성 측면에서는 역세권 샘플이 비역세권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역세권과 비역세권에 대해서 도시철도 개통의 단기 자분할 규모를 계략적으로 산출한 결과인데요. 우선 15년도에도 역세권이 비역세권보다 단기 자분할 규모가 소폭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16년 개통 이후에는 이 차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점 역세권 고배 상호작용항으로 계략적 산출한다면 제곱미터당 18.2만 원이 되었으며 이는 84제곱미터 환산 시에는 1,529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변수의 포함을 3가지로 달리하여서 모델을 3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단기 자분할 효과의 규모는 약 4.4%로 시점은 플러스 영향, 역세권 더미 변수는 마이너스 영향이었지만 이를 곱한 상호작용한 더미 변수는 플러스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통계상 유의미한 단기 자분할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래에 보신 것과 같이 타 변수, 그러니까 단지 세대 근린 환경 특성의 영향력과 비교한다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령 노후도나 현관구조나 도심거리 등 변수와 비교하자면 그 영향력의 차이가 많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결론 및 시사점 부분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첫째, 분석 샘플의 층수를 조정한 모형과 조정하지 않은 모형 모두 공통적으로 역세권과 시점 더미 변수를 곱한 상호작용한 더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아파트 실매매가에 플러스 영향을 보여서 도시철도 개통 전후에 단기 자본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상호작용한 더미 변수의 추정 개수 값에 근거하였을 때 이 규모는 4.4%로 추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의 기초 통계 분석 결과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지상 경전철 개통 전후 역세권, 비역세권 아파트 매매가 변화를 검토한 결과 이는 매매 프리미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기 자본 효과가 있으며 이는 84제곱미터 환산 시 1,529만 원으로 분석되어 경관 또는 소음 측면에서 가령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신규 도시철도 개통이라는 이 개발은 인근 역세권 지역의 토지 이용이나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실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근린 환경이나 세대 단지 등 요인과 비교했을 때 이 경전철 개통에 따른 자본화 효과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본화 효과에 비해 노후도는 8배, 현관구조는 3배, 도심거리는 가령 2배 정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근거하였을 때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역 가격 프리미엄은 지방정부 입장에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대중교통 건설 비용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서 재원 마련 수단이 활용이 되었지만 이 단기 자본화 효과 규명에 따라서 기성시가지 내에서 신규 대중교통 시설 공급에 따른 재원 마련에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구체적인 수익자의 범위,
부담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사점과 한계점으로는 대구광역시 경전철 개발 사례에 따른 역세권과 비역세권 샘플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하였고 개통 전후 단기 시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국내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지역에 일괄적으로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한 후속 연구를 다른 지역에 적용하여서 분석 결과를 비교 교차 검증하고 따라서 보다 축적된 실증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세 분 모두 오늘 발표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일단 그러면 발표가 모두 끝났으니까 교수님들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인 교수님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원정, 순서대로 김원정 교수님부터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나다 순으로 김은정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 되게 재미있게 우선 좋았던 것은 그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계셔서 가장 그 끝단에 우리 도시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질적인 연구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적인 연구가 2개가 있었는데 다 굉장히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일들을 그 정책적으로 도시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서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축소도시, 그 다음에 이제 소멸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정책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도 저는 좋았고, 그 다음에 2가지 양적인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에 기계학습과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DID 분석을 통해서 개통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좋아하는 이슈였던 것 같아서 우리 세션이 되게 이 커런트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같은 도시학자로서 되게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첫 번째 우리 권영우 박사과정 학생께서 발표하신 것도 기계학습에 대한 논의들, 사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느낄 때도 우리 학생들도 되게 관심 있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논문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핫 이슈, 방법론적으로 굉장히 핫 이슈인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주신 그 논문을 한번 쭉 읽고 왔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PPT 자료를 보면서 우선 너무너무 수고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 논문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좀 맥을 조금 잡는 측면에서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논문에서 봤을 때 이 논문의 목적이 그 어디에도 클리어하게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 논문은 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찾기가 짧은 시간에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물론 오늘 PPT에서는 조금 나와 있는데 여전히 약간 언클리어. 제목, 타이틀과 내용상의 그 말씀 주신 내용상에서 미스매치가 약간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이 논문은 취약계층의 대상으로 해서 전개인의 사용량 분석을 위해서 어떤 기계학습을 통해서 요걸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론에 그 맨 마지막에 나왔던 것은 제가 기대했던 바와는 조금 다르고 그냥 분석을 해봤더니 뭐는 플러스고 뭐는 마이너스고 이런 식의 논리로 그 말을 한 것은 조금 그 처음에 저를 되게 들뜨게 했던 거에 비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교정이 된다면 그 독자를 되게 뭐랄까요, 패시네이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좋았던 것은 이제 아마 분석의 공간 단위가 클리어하게 설명하진 않으셨지만 아마 그 논문을 보니까 86,024개의 필지 단위 맞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필지 단위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하려고 했던 거, 이런 노력들은 이 논문에 굉장히 좋은 강한 방법론적으로 그다음에 자료 측면에서의 강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애써서 분석을 해놓고 그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설명함에 있어서 약간의 디테일이 조금 부족했다. 왜 그러냐면 독립변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플러스고 어떤 게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소화하기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거주형 벽면 형태, 연면적 벽면 구조 용도 지역이 마이너스이고, 그렇게 얘기를 너무 급하게 해버리면 제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게 벽면 구조가 뭐가 마이너스인지, 뭐가 레퍼런스인지를 모르는 거죠. 뭘 기준으로 해서 벽면 구조가 뭐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본인은 제일 잘 알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짧은 아마 1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세마일로그 분석을 하나, 리그레션을 돌렸고요. 하나는 기계학습을 했어요. 그거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 권영우 박사과정 학생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왜 굳이 우리가 XG 부스트를 써야 되나요? 이미 세마일로그 분석이나 다른 분석 기법, 우리가 기존에 썼던 것보다 뭐가 좋기 때문에 이게 좋다. 결국에는 아마 R스퀘어가 점점 높아지네요. 기계 학습을 통해서 계속하니까 R스퀘어가 뒤로 가니까 막 좋아지더라고요. 결국 설명력이 좋아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라는 제가 게스를 해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설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엔 이 연구를 왜 한 거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막 고민하고 막 분석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가 하다 보면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연구를 내가 처음에 왜 하려고 했지? 이 연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 연구가 이 독자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이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라는 것을 우리 권영우 학생이 고민해서 이걸 리바이즈 한다면 이 논문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이거 두 번째 논문으로 이젠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너무 잘하셔서. 두 번째 정구남 학생의 논문을 보면서는 제가 동독에 한 10수년 전에 필드트립, 그러니까 예전 직장에서 동독을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어요. 환경부랑 제 기억에 공무원들이랑 다 같이 가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었죠. 근데 그러면서 되게 반갑다. 제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우리 정구남 학생의 이 설명을 듣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한 2009년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막 이제 시작되려고 말라고 이랬던 시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새로운 거를 제가 들어서 백그라운드를 들어서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축소도시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축소도시 전략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져오기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사실 동독지구, 서독이 연접지역이나 이런 곳들 가보니까 저도 굉장히 낙후하고, 그때 독일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같이 봤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급하게 동독에 분단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주택을 짓다 보니까 이렇다 해서 굉장히 여전히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도 되게 낙후 있고 그랬던 걸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축소도시 전략으로 이 동독과 서독은 사실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중에 통일될 때 이게 훨씬 더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지.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들이 축소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너무 빠르고 어쩌면 이게 결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전략이 우리나라의 축소도시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를 한번 다시 고민한다면 그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건함 학생이 그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 네, 그런 거 좋아요.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거 좋지만 저는 진짜 궁금한 건 그럼 원주민의 이주 전략은 어땠나? 실제로 우리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축소 도시에 대해서 고민할 우리 경북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1, 2, 3등이 막 아마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맨날 싸우면서 1, 2등 합니다. 예, 의성, 뭐 군이 이런 데 다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문제는요.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독일의 사례를. 그들 진짜 그 사전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비물리적인 준비이지 않을까. 원주민은 어디다가 그러면 자연 감소할 때까지 우리가 그 3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일부의 사람들을 새로 대구로 군위 사람을 대구에 오게 강제로 할 것인가?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어떻게 세금, 세제 재택과 어떻게 보조금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더 궁금하지. 이게 샥 밀고 어떤 거는 부분 철거하고 이것들은 어쩌면 기술적으로 우리가 독일에 뒤지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정군함 그 선생님께서 좀 고민을 할 때 조금 더 조심스럽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게 비물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게 작동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 이 물리적 차원의 도시계획적 측면과 어쩌면 도시 행정이나 자치적인 측면 혹은 그 지역 주민과의 상생 측면에서 이 철거 전략과 축소도시 전략 이런 것들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제안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 세 가지의 연구 중에 이 두 번째 연구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송가영 선생님의 DID 분석. 네, 사실 그 레퍼런스로 보셨던 논문은 사실은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똑같은 논문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비슷한 논문이라고 해서 선행 연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거 디스커션을 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논문이고, 그리고 제가 대구 학교가 대구니까요. 굉장히 우리 친구들도 맨날 대구 3호선 가지고 논문 쓰겠다고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그런 부분이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굉장히 탄탄하다. 우선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되게 잘 썼고 좋습니다. 근데 좀 더 좋아지려면 뭘 고민해야 될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논문이 조금 이게 억셉이 빨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4.4%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일반적으로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이거 뭐 할 것입니다. 3호선이 개통할 것입니다라고 하면 세 번의 무브먼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발표했을 때, 그 다음에 착공했을 때, 세 번째 개통했을 때. 사실 언제 많이 오를 것이냐? 일반적으로 1번, 2번, 3번 개통했을 때는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 가격의 상승 가치가 이미 한 10수년 전에 이 상승했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 자본의 상승 효과가 있긴 있지만 그게 그렇게 미미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제가 동의하고 4.3%가 라고 했다면 작지는 않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작다라는 이유는 아마 이미 두 번의 큰 웨이브에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럴 거고 이게 14.4%였습니다라고 했으면 제가 안 믿었을 거예요. 그건 아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4.4%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연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역세권과 비역세권, 저는 그때 김재희 교수님이랑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0, 1이잖아요. 사실 이걸 더미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더미가 아니고 사실 특히 3호선은 이 모노레일이고 다 바깥에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있고 그다음 왜 그러냐면 바깥에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막 이렇게 헤집어서 다니는 모노레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혐오 대상이에요. 딱 붙어 있는 데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세권이라고 하면 지하철이거든요. 예, 지하철로 다닐 때는 우선 소음 진동 느끼지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 accessibility에 대한 그 어떤 밸류를 주기 때문에 플러스지 실은 3호선은 딱 붙어 있는 아파트들은 싫어해요. 적정하게 한 100m쯤 떨어져 있어. 그게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0m라도 떨어져 있고 딱 붙어 있는 그 벽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아파트 값이 더 비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0, 1이 더미가 아니라 거리 변수를 저는 더미가 아니라 오히려 카테고리컬 밸류 해가지고 가장 붙어서 예를 들면 50m, 50, 100m, 그 다음에 100에서 그 이후로는 아마 가격이 상승하고 뭐 500m 이상일 때는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그래프로 치자면 요렇게 중간에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가 디스턴스에 따른 가격 차이가 요렇게 흔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논문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 가까우면 사람들이 오히려 역세권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가 있어서 이 논문이 김재 교수님의 논문보다 더 좋으려면 그런 게 반영돼야 되지.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김재 교수 그 선행 연구의 논문에서는 층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근데 우리 송경 학생의 논문에서도 사실 제가 이게 있나라고 했는데 저는 못 찾았거든요. 있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느 부분이 층수 조정된 부분이요? 네.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잘 못 찾은 건지. 그러니까 그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는 패널 우리 자료에서도 네. 없죠. 여기서는 층수 보정한 값이랑 미보정한 값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17페이지에 보고 있거든요. 그 분석 결과를. 이 자료 보시고 계세요? 예, 보고 있어요. 있나요? 여기에서 네. 제가 못 찾아가지고 뭐 있다면 네. 네. 예, 지금 알겠습니다. 기초 통계 부분이 전부 반영된 값입니다. 네. 못 찾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있으면 예,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전보다 좋으려면 0, 1이 아니고 카테고리컬 밸류이거나 아니면 그냥 distance to 그 survey station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정 교수님의 열정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코멘트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 이창현 교수님의 코멘트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 분 다 수고하셨고요. 일단 시간 없는 거라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권영우 박사과정 학생 연구는 좀 이제 박사니까 좀 가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교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일단 이 연구가 뭔가 딱 임팩트가 있으려면 그 취약계층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뭐 취약계층이 일단은 뭐 그 데이터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뭐지 그 집가를 반영한 무슨 뭐 50% 미만을 뭐 취약계층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얘네들이 그 에너지 사용을 함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먼저 반영을 해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취약계층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에너지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한테만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어요. 최소한 그러면 뭐 어떤 기초 통계를 보여주면서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을 나눴을 때 어떤 평균적으로라도 최소한 무슨 차이가 있더라.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되더라.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연구를 시작하면 이런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문제의식이 별로 안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체를 꼭 취약계층에 한정해야 되느냐. 에너지 문제는 모든 사람한테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굳이 취약계층한테만 문제인가. 사실 환경으로 가면 사실 또 다른 문제죠. 근데 좀 환경의 취약계층들은 뭔가 그런 보건 의료나 이런 받기가 힘드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지만 에너지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공공재로서 사용하는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문제의식을 없이 그냥 연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일단은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방법론으로 넘어오면 제목은 머신러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김원진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OLS 모형과 그 머신러닝의 XG 부스트 모형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서 이 연구에서 XG 부스트가 그 결과가 반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듣고 나면 이거 OLS 그냥 결과를 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약간 이래서 좀 XG 부스트를 왜 사용할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OLS 모형 자체도 좀 모형을 정교해야 되는 게 사실 막 그런 어떤 멀티 커릴리니티를 막 분석도 하고 막 VIP 값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높은 것들이 있어.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이거는 뭔가 이게 그 사이에 자기 상관이 있는 거니까 아니면 없다고 얘기도 할 거면 어떤 그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 좀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처음에 문제의식하고 똑같은데 결과가 좀 너무 뻔하다. 일반적이다. 뭐 예를 들면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건축물 구조하고 관련되고 연안이랑 관련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파인딩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실 결과잖아요. 아무래도 노후된 건축물이나 그다음에 건축 자재 그런 어떤 형식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느껴져. 그러면 그 지금 연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어떤 결과가 어떤 파인딩이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파인딩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나중에 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너무 그냥 이거는 취약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건축물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결국 에너지라는 거는 전기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난방이나 냉난방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건축 구조나 연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느낌이지 이게 굳이 취약계층만의 문제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론에서 OLS 모형 자체는 우리가 많이 이제 널리 알려지니까 어느 정도 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이게 XG 부스트 모형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결정적인 분석을 막 했어. 그러면 에스티메이터가 뭐 6천, 7천, 8천, 9천 만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어떤 학습의 그런 횟수를 얘기하는 건지 그럼에도 이 숫자가 그렇게 되면서 달라졌을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문제는 오버피팅 된다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개개한테 적합도로 이게 막 찾아가 버리다 보니까 예측은 정확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이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가 사실 항상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과도 일반적이고 방법론에 대한 어떤 독창성도 별로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하다. 설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정부남 학생의 연구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그런 퀀터테이티브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완전 정석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했을 때 저희가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잘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쭉 나열해서 보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는 어떤 축소도시에 이 철거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독일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일치하냐 아니면 틀리냐
그리고 이 다르냐, 그리고 이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해 나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그걸 카테고리별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철거하고 철거하면 당연히 공실률 떨어지겠지. 그거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러한 걸 해 나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근호 학생의 가정은 철거 전략이 좋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일단 좋다라는 가정을 세운 상태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독일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독일은 지방자치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사실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얘네들은 지방자치에서 모든 걸 이게 의사결정이 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안 그렇잖아. 왜냐? 돈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중앙정부와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똑같은 나열해서 선상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마 모든 그 이제 학자분들이 이제 이런 걸 막 공격할 수 있어요. 이거 실현 가능해? 실현 가능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걸 사실은 학생이 방어를 하려면 이런 카테고리 뭐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관계, 그 다음에 재원 조달이나 사실 돈이 제일 문제잖아요. 그럼 돈 사실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거를 하기 위한 돈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독일은 어떤 재원 조달 방법을 통해서 이런 철거를 해 나갔고 그 다음에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이주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갔더라. 우리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거버넌스적으로 아니면 재원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맞춰가야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도 어떤 문제점이 있고 특수한 상황의 차이에서 이걸 좀 전략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지라는 측면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사례만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철거 전략이 다 잘 됐느냐라는 건 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데는 어떤 철거 전략을 쓰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실패한 경우도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 실패한 전략들은 왜 또 실패했는지도 찾아봐야 이게 종합적인 어떤 철거 전략의 그 필요한 부분과 좀 더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성적인 방법들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거는 저는 처음에 막 그 자본화 효과, 자본화 거 이래가 자본화 효과가 뭐지? 막 이런 생각을 너무 막 저는 이제 전공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결국 그냥 보니까 그냥 가격 그 집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물론 학생이 한 거 치고는 되게 잘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조금 여기도 이제 모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을 조금 그 뭐지 정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집가라는 게 지금 시간의 흐름을 썼잖아요. 기본적으로 집가는 시간과 시간 사이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 집가가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야 미래 집가가 어느 정도 그러면 과거 집가도 사실은 이게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패널 데이터를 썼는데 사실은 그런 타임렉에 의한 효과는 이제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이게 100만 원인 땅과 과거에 50만 원 땅이 똑같은 개발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그 가격 효과는 과거 가격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은 그런 걸로 알고 그래서 되게 타임렉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패널 데이터를 쓸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 아까 김원영 교수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그 도미 변수를 써버리면 역세권과 역세권을 얘기한다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500m 앞만 역세권이고 그럼 500m부터 1000m까지는 비역세권이고 그럼 아예 그 바깥쪽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도 이제 김원재 교수님과 좀 동의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연속 데이터이긴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조금 나눌 필요가 있다. 뭐 50m, 100m, 150m, 200m식으로 나눈다. 왜냐하면 이게 10m, 20m는 차이 안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쪼개서 이걸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샘플이 단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집가 그 가격에 주택의 가격을 반영하는 거는 이게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집은 집 자체에 어떤 그 개인기가 있지만 지역의 그 영향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레벨 자체가 두 개가 다른 거거든.
그러면 집 자체를 새로 지은 집과 옛날 지은 집은 그 자체의 개인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지역권으로 묶어봤을 때는 역세권이잖아. 그럼 그 역세권마다의 또 어떤 지역의 영향력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두 개의 그 권역, 그러니까 공간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뭐 멀티 레벨 뭐 리그레이션을 쓰든지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또 통계 모형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써야 이제 이 역세권이라는 어떤 영향력에 좀 명확한 조금 더 정교화된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역세권이라도 똑같은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 뭐 예를 들면 저 위에 있는 역세권하고 저 위에 있는 뭐 역세권하고 저 중심지 근처에 있는 역세권은 똑같은 영향력이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이게 모든 역세권은 똑같은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왜 딱 더미로 나눠서 그냥 해버리니까. 근데 1번 역세권과 2번 역세권과 3번 역세권과 4번 역세권은 사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마다의 어떤 환경의 차이는 또 다르잖아. 똑같은 역세권이라도 그럼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좀 더 정교화된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결과론적으로도 조금 더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발표와 두 분의 교수님의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저는 사실은 이게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보고 그냥 아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매력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에 발표하신 송가영 님의 그 발표는 저희 그 금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세 분 발표하신다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두 분의 교수님 코멘트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표자님께서는 오늘 그 두 분의 교수님이 코멘트한 내용을 잘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번 섹션의 모든 발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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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